소설가 구호시의 1위는 안 들어간다라고 얘기하셨고 임경점 그 소설가 구호 앞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근대 초기 전후의 문학 이거 안 읽으셨지? 1930년대에서 206쪽 206쪽 안 하셨지? 206쪽 안 했으면 바로 본문 내용부터 들어갈게. 일주일 갖고 왔어? 책. 산유화의 200바. 아직 여기를 그거 산유화 들어갔어? 아니요. 아직 안 해서 206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구나. 그치? 네. 그러면 이거 하면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206, 209페이지도. 네, 얘기해주세요. 쌤이 퀴즈식으로라도 이렇게 확인하는 거를 기출에 넣어야 되니까 꼭 얘기해 주세요. 하지만 206페이지에서 산유화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좀 보고 가자. 근대 초기부터 시작해서 수미하고와 한민이 그거 챙겨왔어. 3단원 책. 임경업점 만들어준 거 있으면 206페이지야. 근대 초기부터 전후문학까지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 목표는요. 한국문학의 범위에다가 위주. 한국문학이라 하면 한국인의 사상과 감정을 한국어로 표현하는 문학이 한국문학이지. 그 범위를 생각하시면서 근대 초기, 이제 20세기의 시작입니다. 20세기부터 해서 전후의 문학의 갈래갈 정리 양상을 야자, 갈래갈 위주로 한번 보시고 시, 소설, 속필, 희곡, 시나리오로 말이야. 그래서 근대 초기 1910년대부터 시작해서요. 전후라는 1950년대 이 문학 작품에 반영된 역사와 사회의 양상을 이해하고 작품을 완성한다. 얘들아, 그 현준아 그 위로 올라가도 돼.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 그림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던 시대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유관순 누나 같은 분이 지금 태극기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한복이지만 신발이 구두네요. 그리고 남자들은 양장을 하고 있습니다. 양복을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개화가 시작이 되었다. 하지만 이 개화의 시작은 곧 식민지, 국가 주권이 상실이 된 박탈당한 시기이기도 하다. 위 그림 속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그 시대의 모습은 문학작품에 어떻게 표현이 되었을지 예시답합니다. 위 그림 속에서 딱 봐도 일제강점기구나. 위쪽이자 일제강점기의 위주로 바꿔주고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학생의 모습. 1930년대는 미스코시 백화점도 들어섰죠. 일부 상봉에다가 동그라미. 본격적으로 근대화의 시작입니다. 근대화 밑줄 한번 꺼주시고요. 6.25 전쟁도 밑줄 한번 꺼주세요. 6.25 전쟁도 밑줄.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문학작품 속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반영론적 관점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207, 208페이지 너무 읽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아예 그냥 읽어봐라고 얘기하시면 읽어봐야 될 것 같거든. 읽어봐인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시는지 꼭 확인해줘야 돼. 오늘은 일단 본문 내용 들어갈게. 너무 해야 될 것 같지만 산유화가 좀 어려워요.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직접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생성과 소멸입니다. 자연의 생성과 소멸은 존재의 고독을 얘기하며 자연의 순환의 섭리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하지만 피부에 와닿는 사람 노래도 아니고 시작하자가 자기가 막 좌절과 고난과 절망을 겪었다가 그것을 극복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단순한 맥락이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지?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산재에서 판단을 할 때 정서 직접 제시 정서를 직접 제시라고 봐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이 좀 될 만하십니다. 그리고 운율 형성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표현상의 특징에서 개수 문제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것이 산유화다. 산유화는 좀 난해합니다. 산이라고 하면 매산자에 유 있을 유자거든요. 그래서 산에 있는 꽃이 산유화다. 꽃 이름이 아니에요. 장미꽃이라든지 진달래꽃이라든지 이런 꽃 이름이 아니라 산유화는 산에 피는 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소월 시인인데요. 김소월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 김소월 시인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다? 1920 전통시라고 좀 적어야 돼. 한용운이랑 김소월이랑 1920년대 전통적인 시의 율격을 좀 지켰던 시인입니다. 김소월 1920 전통시. 한용운 시인은 좀 종교적인 색깔을 가미를 했다면
김소월 씨는요, 우리 전통적인 정서, 이별의 한 이런 것들을 좀 다루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인의 작품 뭐가 있습니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이별에 정하는 노래 했었죠, 그죠? 김소월 시인이랑 관련해서도 쌤의 산유화에서는 좀 실제거리가 제법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되게 잘 봐야 되는 작품입니다. 작품 선정 이유에서 이 작품은 꽃이 피고 위에다가 생성 태어났어. 지우는 위에다가는 소멸, 생성과 소멸이라는 거의 모습이 바로 뭐다? 다시 밑줄 끌게. 생성 밑줄, 소멸 밑줄. 이게 바로 뭐다? 자연의 섭리, 이치라는 거야. 자연의 섭리의 밑줄 한번 꺼주시고, 민중적 정서라고 하면 뭔가 이 맺히는 한이야. 민중적 정서 위에다가는 한, 우리 전통의 정서에 한이 많아서 맞아. 1층 화장실 이용해도 돼. 여학생 알아. 민요적 리듬에다가 별표 3개. 민요적인 리듬하면 몇 음보? 3음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에서 매 행마다 3음보가 다 두드러지진 않아요. 뭐 3음보를 각 행마다 찢어져서 3행이 합쳐져서 3음보가 된다는 등 그런 행배열의 음보율을 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민요적 리듬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된다? 3음보입니다. 3음보. 이걸 바탕으로 하면서 어성화 현재 셀프 한자 임경업전 책 갖고 왔어? 그러면 그 책에 210페이지거든. 행과 연을 또 잘 사용했어. 행과 연을 사용해나갈 줄. 근데 그 행과 연이 겁나 시 배열이 개성적이야. 개성적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하나 치시고,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산의 모양 형상화라고 적다. 산의 모양 형상화. 산에 피는 꽃, 산유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시 배열을요, 꼭지점을 연결시키다 보면요, 꼭지점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나? 이 시에서의 끝, 마지막 종결어미들끼리 연결을 시키면 산의 모양이 형상화가 됩니다. 이 얘기를 수업 시간에 언급을 하신다? 무조건 선지로 나올 거니까 꼭꼭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산 모양의 형상화입니다. 산의 모양 형상화. 나중에 한번 그려줄게요, 쌤이. 자, 그렇게 개성적으로 시행 계열까지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가 1920이야. 1920에다가 밑줄 끄시고, 근대 자유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전통적인 율격을 좀 지키면서, 그렇다고 정형성을 지녔다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자유시예요, 자유시. 정형성을 지녔다라고 하면 매우 곤란하고, 이 자유시의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민영이는 여기 앉도록 하여라. 임경업전 책을 꺼내면 되겠다. 이 단원의 제재로 선정한 이유가 뭐라고? 근대시가 가지고 있는 개성적인 면모, 자유시의 면모를 산유화를 통해서 들여다보자. 김소월 시인하는 키워드는 또 뭐를 기억해야 된다? 전통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쌤은 여러분이 틀린다면 산유화에서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 선지가 난해합니다. 자, 갈래는 자유시자 서정시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근대 1920년대에는 자유시가 쓰이기 시작했다. 성격에 민요적에다가 사문보 적자. 민요적이라고 하면 사문보 꼭 기억해야 돼요. 사문보. 이 시를 사문보로 자칫 잘못하면 읽힐 수도 있는데 꼭 고집을 부려서 사문보라는 걸 기억하자. 관조적이라고 하면 뒷짐지고 뭔가 관찰하는 거야. 뒷짐지고 관찰하는 관조적인 자세는 시의 어조에서도 드러납니다. 종결어미가요, 티네, 지네, 가군의 내로 종결어미가 계속 반복돼요. 종결어미 내의 반복은 시작하자에 어떤 태도를, 간조적인 태도를 부각시켜줍니다. 간조적 옆에다가 또 뭐라고 적어야 되지? 객관적, 다소라고 적을게. 다소 객관적. 이 다소 객관적이라는 말은 화자의 절절한 정서가 주된 내용이 아닌 거야. 화자가 느끼는 정서 이야기보다는 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야? 생성과 소멸의 자연의 섭리, 자연의 순환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와닿는 시 주제가 팍 꽂히는 그런 느낌가 없어. 그래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210페이지입니다. 주제는요. 제재는 산에 피는 꽃이니까 가로 열어서 뭐라고? 산에 피는 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산유화입니다. 산유화. 산에 피는 꽃이 산유화입니다. 생성기줄, 소멸기줄 이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 반복하고 있어. 반복에다가 동그라미 오래 피고 지고는 내년에도 오래 피고 지고 계속 반복되는 반복이니까 리듬감이 겁나 이 시에서도 반복되는 시 구절과 시 단어를 통해서 두드러집니다. 정말 운율감에 리듬감이 잘 살아나는 시입니다. 자연의 섭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자연의 섭리에 따라서 존재를 하는 만 가지의 자연물, 만물의 모습을 얘기한다. 만물의 모습에다가 밑줄 그시고 꽃, 새, 그걸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화자의 모습까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아우 특징 첫 번째, 1년과 사연의 수미상강, 순환적 시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1년 후에는 생성이라고 적어야 돼. 1년 후에는 피거든 생성이야. 사연에서는 지거든 소멸이야. 생성과 소멸이라는 1년과 사연의 수미상강이 자연의 섭리, 순환이라는 뭐를 주제를 강조해 줍니다. 그래서 순환적 시상의 구조로 사연에서 졌다면 그 다음 내용은 이제 뭐가 기다리는 거야? 피는 게 기다리는 거야. 사연에서 졌지? 그러면 오연이라면 이어진다면 그 다음 내용을 예측할 수가 있어. 이제 피는 것부터 시작할 거야. 종결음이 내를 반복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종결음이 내의 반복은 내 위에다가는 가군이라고 적어주세요. 일정한 가군의 반복. 이 가군의 네네네네네네 리듬감 당연히 형성할 것이고 리듬감에다가 밑줄 뒷짐 주고 오 피네 오 지네 관조적입니다. 감정절제입니다. 화자의 절제된 감정에다가 밑줄 화자의 절제한 감정이 드러나는 게 아니야. 화자의 절제된 감정에다가 밑줄 꺼서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야 되지? 관조적.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마약적이다. 이렇게 누르는지 알 것 같다. 자, 감상열기 갈게요. 산유하는 꽃이 피고 지는 자연현상에 담긴 피고 지는 데다가 밑줄 끄시고 다시 한 번 더 자연의 섭리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학습활동에 정형성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근대 초기에 신채시라는 갈래의 대표 해액에서 소년에게가 수록되어 있어. 해액에서 소년에게를 보면 완전한 정형성 탈피라고는 볼 수가 없어. 완전한 자유시라고는 볼 수 없거든. 근데 이제 얘는 산유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근대 자유시야. 근대 자유시 밑줄 한번 꺼주면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사내는 산의 동그라미 시상이 전개되는 배경이 어디라고? 들판이 아니야. 산유하야. 산에는 산에다가 동그라미 그 산의 자연 속에서 만물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꽃이 피네, 꽃 피네에다가 밑줄 끄시고 꽃이 피네, 운율을 살펴봐야 되겠다. 각 행마다 사문보라고 하면 땡이야. 각 행마다 사문보라고 하면 여러분 또 사문보에 꽂혀가지고 또 행의 사문보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고 갈 수 있겠지. 지성이 그 파란색 책 갖고 왔어. 임경업전 있는 거? 파란색 책 없으면 이거 좀 전달 좀 해줘. 산에는 꽃이 피네라는 거에서 지금 시적 화자가 요거 조심해야 하셔야 됩니다. 매 행마다 각 행마다 사문보라고 하면 여러분 또 사문보를 외워줬기 때문에 각 행마다는 또 안 보시고 사문보에다가 오 하시는 그런 실수는 저지르면 안 되죠. 각 행마다라고 하는 말인 순간 그게 어떻게 되는 거야? 매 행이 사문보여야 돼. 근데 지금은 각 행이 아니야. 1행과 2행이 합쳐져야지 사문보야. 쌤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쌤이 여러분이 해올 가장 불안한 실수는 뭐다? 각 행마다 사문보라고 했을 때 그냥 행 사문보라고 하면 넘어가면 안 돼. 1, 2행이 합쳐져야지 사문보야.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해야 돼요. 꽃이 피네 이렇게 해서 사문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또. 선생님 띄어쓰기마다 뭐 음보 아닙니까?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사문보인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사문보야. 쌤, 왜 이렇게 지금 이 진도 못 나가고 여기에서 막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걸까? 다른 학교 출판사에서도 산유하는 되게 필수적인 작품입니다.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관계에 주목하셔서요. 되게 형식적인 특징이 헷갈릴 수 있는 시예요. 쌤이 강조하고 싶은 거 1행과 2행이 합쳐져서 지금 사문보를 우리가 확인했어. 갈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량쌤이 뭐라고 선지 얘기할 수 있지? 시어의 일부로 생략된 거지. 이거는 가을을 갈이라고 의문을 생략을 했어. 이런 거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시적 허용이잖아, 그지? 시적 허용, 가을을 줄여서 생략된 의문의 표기입니다. 가을,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왜 가을이라고 얘기했을까? 음보율 살리려고 하는 거야. 갈,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라고 하면 띄어쓰기 어떻게 하면 되지? 갈, 봄에 체크. 가을이랑 봄, 갈, 봄, 체크,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사문보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1년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야? 두 행씩 합쳐져서 1, 2행이 합쳐져서 사문보 3, 4행이 합쳐져서 사문보 할 수 있겠나? 오케이. 자, 그러면 산에는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도 없이 꽃이 핀다는 거야. 매 계절마다
1년에 가을과 봄, 여름 없이 산에 피는 꽃은요 존재의 생성입니다. 그리고 종결함이 내의 반복을 통해서 단연의 리듬감 형성하지 가군의 효과지 그리고 내는 뒷짐지고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랄까 감정절제에다가 밑줄 네네네네네네 종결함의 반복은 관조 적어줘요. 간조 적어줘. 헬스가 오셨다면 키라의 체크 해주세요. 헬스에는 잠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와씨 그 다음에 이언으로 가서 산에 피는 꽃은 해서 사음보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지? 산에 피는 꽃은 매 행마다 이거는 1음보씩 합쳐져서 사음보야. 그지? 좀 다르지? 견주야. 그래서 사음보의 음보율의 형성이 견주된다라는 이야기를 꼭 전달하고 싶어. 각 연마다 사음보의 규칙성이 견주를 이루고 있어. 좀 전에 1년 같은 경우에는 2행, 2행씩 합쳐져서 사음보의 모습을 보였다면 방금 2연에서는 각 행마다 1음보가 합쳐져서 1, 2, 3행이 합쳐져서 사음보야. 하지만 마지막 4행은 한 행이 사음보야.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괜찮지? 오케이. 저만치에다가 별표색에 중의성이라고 적어야 돼.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다는 말인 즉슨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 저만치라는 거에서 저가 나에게 먼 사물을 가리킬 때 저것이지. 나에게 가까운 것은 이것이야. 듣는 이에게 가까운 것은 그것이야. 둘 다에게 먼 대상을 가르칠 때라고 말하고 안 하고 싶어서 가리킬 때 대상이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는 뭐다? 저것이야. 근데 그 저만치라고 했을 때 그 저를 지시대명사의 저만치라고 생각해 본다면 다른 존재랑 거리감을 둔 채 지 혼자서 외롭게 피어있다는 거야. 다른 존재와 거리감을 둔 채 외롭게로 해석했을 때 거리감을 둔 채에다가 밑줄 한번 쭉 꺼주시고 저만치 혼자서 나 홀로 피어있는 꽃을 생각해봐봐. 그렇다는 것은 사람은 각자 어떻게 제각각 살아가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 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서 이유 없이 나 혼자 살아가는 수행평가는 여러분 혼자서 해야 되는 거잖아. 맞지? 시험 칠 때 진짜 하기 싫은 뭔가는 꼭 여러분 혼자서 다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존재의 근원적 고독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 고독으로 살아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쌤. 존재의 근원적 고독에다가 밑줄 고독하지 않는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야. 너무 이런 표현 좀 그런데 머리가 꽃받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야. 존재적 고독.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두 번째, 다른 존재에 도움 없이 저렇게 혼자서 피어있네. 저렇게 피어있는 모습으로 바라본다면 저렇게 피어서 지고 피고 순환적 질서 섭리에다가 밑줄 저 꽃이 저렇게 피어있네 라고 해석하란 말이야. 저렇게 피어있네. 저렇게 혼자서 피어있네. 저렇게 피어있는 모습에 주목해라. 그건 바로 뭐다? 순환이야. 근데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라고 하면 존재의 고독이야. 알 수 있겠니? 네. 저만치 혹은 저렇게 혼자서 피어있는 꽃의 모습, 생성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태어나서 생성이 되었다면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다고요? 존재의 고독이에요. 겁나 쓸쓸하게 가고 있죠. 3년으로 갑니다. 산에서 사는 산뿐만 아니라 산에서 살아가는 이 자연에서 살아가는 존재는 꽃뿐만 아니라 어떤 외로운 존재도 새도 존재하는 거야. 만물의 모습에서 이제 새를 얘기하자.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작은 새에다가 동그라미 활강하는 독수리같이 엄청 매계열의 새가 아닌 정말 작은 새인 거야. 작은 새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다?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살고 있어. 그 꽃을 보고 싶어. 산에서 살고 있는 존재, 작은 새야. 작은 새의 존재의 이미지 두 가지로 생각하자. 꽃의 고독함을 알기 때문에 꽃의 고독함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 작은 새 역시도 자신의 고독함을 알고 꽃이 좋은 이유가 뭘까? 고독한 존재라서. 꽃도 고독, 새도 고독. 그 고독함의 존재들의 근원적 고독에 공감하면서 살아가는 산에서 살고 있는 만물. 두 번째, 꽃의 고독함을 인식해서 고독하다라고 여기는 존재, 작은 새가 우는 애다가 그거 방점을 빵빵 찍어봐봐. 우는 애다가 방점 빵빵 찍어봐봐. 정서의 직접적 제시. 정서의 직접적 제시에 울다. 시어로서 드러나네. 정서를 드러내는 시어를 통해 화자의 정서가 직접 제시됐다라고 하면 운다.
꼭 이렇게 풀지 마셔야 됩니다. 새한테 감정이입을 했다는 것은 화자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고독함과 울고 싶은 마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화자는 나라는 사람으로도 늘어나지 않아요. 이 시에서의 화자는 뒷짐지고 객관적으로 피고 지는 꽃의 모습, 울고 있는 작은 새의 모습 관조적으로 관찰하고 있어요. 화자의 정서가 시어를 통해서 직접 제시됐다? 땡! 이건 뭐다? 정서의 간접 제시라고 얘기해야 돼. 울고 싶은 심정을 새한테 투영했기 때문에 정서의 간접 제시야. 그래서 이 울고 싶은 정서, 고독의 감정은 화자의 감정이고 새가 울고 있다는 것은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에다가 밑줄 작은 새는 뭐라고 부르면 된다?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객관적 상관물. 괜찮니?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물하네. 음보율 따져야 돼.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사문고 할 수 있겠니? 꽃이 좋아 산에서 사물하네. 할 수 있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 3년에는 오히려 뒤집어졌어. 좀 전에는 한행이 이름보 합쳐져서 사문보고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였다면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요. 사문보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얘 이렇게 놓으면 이거 산 모양 같지 않니? 아 너무 억간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 아니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산봉우리로 정점을 찍었어 지금. 제일 사문보고서 길고 그래서 산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거야. 오케이? 삼각형 모양. 김소열 시인의 시의 형태 형상화, 산의 모양 형상화에서 갸우뚱 노래 좀 알아주세요. 억가입니다. 산의 모양에 정점을 찍고 내려옵니다. 일부러 계산된 거예요. 지금 2연에서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사문보 지키고 3년의 일행이 산에서 우는 작은 새로 산봉우리 찍고 내려오는 거야. 오케이. 음보율이 다 뭐가 계산이 된 것이다? 산의 모양이 형상화를 계산을 한 것이다. 오케이. 힘내. 꽃이 좋아 산에서 사물하네. 사문보 했지? 오케이. 그럼 이제 두 번째에 이 작은 새를 어떻게 생각해보자고. 꽃과 함께 자연의 순환적인 질서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자연의 만물이라고 생각해줘. 밑줄 긋자. 자연의 순환적인 질서 원리 속에 살아가는 애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뭐라고 적자. 자연의 만물. 그냥 우리처럼 살아가는 존재. 자연의 만물. 산에서 살고 있는 또 다른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돼. 끝났어. 자, 그러면 시에서의 내용은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하면 맞습니다. 혼자서 살아가는 고독한 존재의 고독에서 그렇게 만물이 모두가 고독하다라는 것으로 새의 이야기를 꺼내주고 이제 지자. 산에는 꽃이 지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1년과 자연이 완벽한 구조 맞아떨어지는 생성과 소멸로 자연의 서큘레이션을 보여준다. 그래서 수미상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수미상관. 이 수미상관을 통해서 뭐를 강조해주는 거야? 주제를 강조를 하는 거지. 핵심 관계. 수미상관의 구조랑 생각 무조건 시험이다. 이건 진짜 형식상의 특징 무조건 개수로 되지 않니 얘들아? 1년과 자연의 대응에 짝이 되는 수미상관은 생성과 소멸의 반복이라는 자연의 섭리에 주제의식을 부각시켜주고요. 생성, 소멸, 자연의 섭리, 주제의식 밑줄. 그리고 시의 처음과 끝이 똑같을 때 딱 산의 모양을 정점 찍고 내려오는 것으로 형태적인 안정감에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확인 문제 갈게. 화자는 꽃이 피었다가 지는 모습에서 아 이러면 안 돼. 절망감에다가 X. 화자는 꽃이 피었다가 지는 모습에서 자연의 섭리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거야. 화자는 자연의 섭리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지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지 않아. 절망감이라는 화자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 저만치 혼자서라는 식구는요 존재의 고독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혼자서라는 것으로 자연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3번에요. 같은 종결어미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네네네네네 간조적 태도에다가 밑줄. 꽃과 마찬가지로 고독한 존재로서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는 작은 새. 이 작품의 1년과 자연에 대응되는 수미상관을 통해서 주제의식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김소월 시인에서 이번 기억해줘야 되는 키워드는 뭐라고요? 전통의 키워드 사문보, 민요적 율격. 자, 이 시인 이별과 그리움에서 비롯하는 슬픈 눈물 정한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썼고 민요적인 운율의 리듬감에 전통을 잘 계승을 해서 우리 산유화에서의 형식적인 특징 산의 모양까지도 기억해주자. 212페이지 가는데요. 1번에 이 시의 시상전개 방식. 시상전개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시상전개도 뭐라고 얘기해야 돼?
순환이야. 시상의 전개가 뭐야? 순환이야. 그 순환을 보여주려고 1사연이 수비상관이야. 이러한 흐름이 의미하는 바가 갈보면 것이 꽃이 폈다면 혼자서 피어서 존재의 고독을 느끼며 살아가는 꽃. 그 꽃이 혼자서 살아가는 그 꽃이 좋아서 혼자서 울고 있는 새. 갈봄 여름 없이 지는 꽃 사연의 사의 소멸로 마무리. 이게 우리 인생이야. 살아가는 인생이 이런 것이야. 겁나 고독하게 살아가다가 고독한 존재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다가 갈 때 각자 가는 거야.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2번으로 가시죠. 다음 구절이 나타내고자 하는 바 중위법이라서 굉장히 중요해. 크게 2번. 저만치 혼자서 저만치라 저렇게 저만치 혼자서 저만치의 고립감이야. 고립감에다가 쭉 혼자서의 외로움에다가 쭉 이 식구는 외로이 홀로 떨어져 피어있는 꽃을 형상화한 거야. 밑줄 그자. 외로이 홀로 떨어져 피어있는 꽃에다가 밑줄 끄시고 존재의 근원적 고독감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저만치 혼자서 어떤 도움이나 영향도 없어. 도움 X, 영향 없어. 영향 X. 독자적에다가 밑줄, 자율적에다가 밑줄. 자연의 섭리에 따라 존재하는 만물의 모습이야. 자연의 섭리에 밑줄 끄시고 만물의 모습에다가 밑줄. 3년에 새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한 우리라고 생각해줘. 이 새는 고독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야. 꽃이 고독한 존재라면 그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살고 있는 작은 새, 꽃의 고독함을 인식합니다. 밑줄 끌까? 꽃의 고독함을 인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공감, 자신도 고독에다가 밑줄. 꽃의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피고 짐을 반복하는 존재인 것처럼 새 역시도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작은 새에다가 동그라미, 새 역시도 어때? 밑줄 긋자.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얘들아? 순환적인 질서와 원리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에다가 밑줄. 이제 여러분이 진짜 새로운 세대의 존재들이지. 너무 멋있어. 213페이지 갑니다. 213페이지에서 2번 다음 자료를 읽고 사유화가 1960년대 문학사의 흐름에 의해 기록해보자. 문학사적 의해에다가 밑줄 끄시고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되지? 1920년대라고 적자. 1920년대 근대시로서의 면모에 주목해달래. 윤희 힘내. 가에서 간다. 재윤이 힘내. 1910년대 후반부터 1919 이렇게 될 때부터 있잖아. 밑줄 끄자. 전통을 계승한 민요조 시가에다가 밑줄 끄시고 현대적 자유신대 말이야. 자유신대 전통을 계승하기 시작했어. 민요조 시가들은 어땠냐? 내용상, 형태상 발음이 꼬였어. 너무 잘하고 싶어서. 내용상, 형태상의 반복과 규칙적인 응고율에다가 밑줄 쭉. 내용상, 형태상의 반복과 규칙적인 응고율. 이 시에서도 종결어미 반복, 시구절 반복, 시어 반복, 음보율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민요의 특징이 반영이 됐다는 거야. 민요 겁나 시 단어들, 시어라든지 시구절 많이 반복되잖아요. 그죠? 개지나 징, 칭나네 뭐 이런 거라든지. 자, 그래서 내재적 리듬을 사용하는 서구의 자유시를 수용을 하였다. 김소월 역시 민요의 전통을 계승하는 한편 서구 문화의 요소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시를 창작함으로써 근대 자유시에도 밑줄 한번 꺼주세요. 이 시를 전통적인 형식을 계승을 한 것이지 정형성을 갖췄다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자유시이기 때문에 정형시가 아닙니다. 작자미상 정선알이랑 작품 개관부터 한번 보고 갈게요. 갈래는 민요인데요. 역시 봐봐. 민요가 얼마만큼 반복되는 시구절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봐라는 거야. 애상적에다가 동그라미 슬프레자라는 거 알고 계시죠? 정선의 풍경은 겁나 아름답나? 아니 삭막해. 정선의 풍경이 삭막하고 힘겨운 강원도 정선이야.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도 겁나 힘든 거야. 정선 사람들의 삶에 뭐를 얘기한다? 애완입니다. 민요적인 율격이라서 상음보인 줄 알았는데 아리랑은 몇 음보다 상음보에다가 밑줄. 그래서 민요라고 해서 무조건 상음보 아니고요. 일정한 음보율이 규칙성이야. 후렴구에다가 밑줄 끄시고 아리랑 아라리오. 정선의 지역적 특성과 정서의 지역민들의 그 정서가 잘 조화를 이룹니다. 정선의 고명은 무릉도원이 아니냐. 상보지 정선의 고명은 무릉도원이 아니냐. 무릉도원이라고 생각했거든. 구명이라고 하는 이 정선 지역의 지명 이름이 무릉도원이라서 한껏 기대했는데 신선 노름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한껏 기대했는데 무릉도원 어디 가고 산만충충하네. 산만충충에다가 밑줄 끄시고
쓸쓸한 정선의 삶의 척박한 환경. 아리랑 아라리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게 후렴구입니다. 1번으로 내려가시죠. 가에서 참고를 해보셨을 때 산유아가 민유랑 뭘 닮았니? 라고 하면 시구 후렴구요 라고 하면 되는데 피네 후렴구요 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후렴구 없고요. 내재적 리듬감에다가 밑줄 그시고 내재유 정형성을 지니면 외형률 적고 가야 되겠다. 왠지 삼지에서 외형률 뭐 이따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내재적 리듬 밑에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지? 내재율 앞에 말이 모음이거나 운율로 끝나면 율 그 외에 장으로 끝나면 리율이니까 알지? 리율 그 외형률 리율로 적어야 되지 그지? 밑에다 외형률이라고 적으시고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운율은 외형률 외형률은 어떤 갈래의 외형률이어야 된다? 시조 가사가 외형률이야. 시조나 가사 같은 특히 시조가 외형률이야. 3, 4조나 4, 4조 3부를 지켜라. 마지막에 3, 5, 4, 3으로 마무리해라. 이렇게 뭐다? 외형률입니다. 시조가 외형률의 운율이고요. 산유아는 내재율 민요의 리듬에다가 밑줄 그시고 음보를 지니고 있더라. 그리고 시구절을 많이 반복하더라. 그런데 후렴구를 지닌다라고 하면 돼 안 돼? 후렴구는 좀 곤란해. 2번도 2형과 3형의 행대열을 있잖아. 2형과 3년의 행대열을 보기와 같이 바꿨을 때 확 맛이 떨어져. 산의 모양도 일그러지면서 산에 피는 꽃은 체크 표시 좀 해줘. 음보요. 산에 체크 피는 꽃은 체크. 저만치 체크 혼자서 체크 피어있네. 이렇게 하면 뭐 유금보 밑급을 좀 잘 안 살지. 산에 그러니까 호흡을 좀 조절해줘야 돼. 산에 사는 그 고독한 존재 산에 피는 꽃.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라는 의미가 오고 산에서 우는 작은 새우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하네. 그래서 어쨌든 매 연마다 음보율 신경을 썼다는 겁니다. 하나의 행으로 음보를 붙이는 순간 음보율적 리듬이 실현되는 마디나기가 좀 맛이 안 살아.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아무튼 이게 안정적인 규칙성에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산유아의 문학사적 의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니? 또 밑줄 거. 민요의 리듬에다가 밑줄 또 민요의 리듬 나왔다. 민요의 리듬에다가 밑줄 끄시고 개성적 리듬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 말 얘기하자.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개성적 발전에다가 밑줄 마이크 터지는 줄. 그게 바로 자유시의 모습이다. 아니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다른 출판사에서의 설명도 너무 해설이 괜찮거든. 산유아에서 좀 집착을 하는 것 같지. 산유아가 집착이래. 뭔가 틀린다면 산유아에서 틀려올 것 같아. 같이 정원 시험에서 이렇게 그렸던 티랑이도 하나만 좀 전달해줄래? 힘내 여러분. 자, 좀 졸면서 들었다면 이 프린트에서는 좀 확실하게 들어보자. 안 된다. 불분이 오시지 마라. 심정을 이해한다. 쌤 옛날에 한자 급수 딸 때 한자 급수 시험을 쳐야 돼서 한자 과외를 받은 적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학원에 남한 학생이 그 시간대에 남한 학생이 있어서 과외였던 건데 과외로 신청을 한 건 아니고 그 클래스에 학생이 나밖에 없어가지고 과외식으로 한자 배웠었는데 엄청 좀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 선생님이 가르쳐주셨어. 근데 진짜 나만 있는데 진짜 미칠 것 같이 보이는 거야. 너희의 심정을 좀 이해가 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근데 진짜 미칠 것 같아가지고 그 할아버지 막 이렇게 설명할 때 있죠. 이러면서 잠깐 기억이 나서 너무 괴롭겠지만 윤희 화이팅, 한준이 화이팅. 그 심정을 이해한다. 알았지? 71페이지 갈게. 이 시에 좀 집착이 되는 게 선생님께서 문제를 좀 잘 풀어보셔야 돼요. 선지의 그 조사랑 어미와 각 단어에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게 뭔가 낚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읽기 전에 다시 한번 갑니다. 꽃이 피고 지는 모습에서 피고 지는 자연의 현상의 단순함이 이 시가 진짜 겁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인 관계거든요. 제재기관으로 봅니다. 자유시작 사정시 민요적, 전통적
이게 바로 뭐다? 산후부의 유격 때문에 가지게 되는 성격이다. 그리고 시적 하자가 네네네네네라는 이 가군의 종결어미의 반복을 통해 관조적으로 자연의 섭리를 관찰합니다. 산에 피어있는 꽃, 산유화를 중심으로 근원적 구도, 그리고 대자연의 섭리는 생성과 소멸이다. 영원히 생성할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1번에 일사연의 수미상관을 통해서 수미상관에다가 밑줄 주제의식 부각, 2번에 내를 반복에다가 밑줄 감정절제에다가 밑줄. 그래서 화자의 정서를 시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라고 하면 땡. 산후부 이렇게 표현해서 써야지. 산후부에다가 밑줄 끄시고 이게 정확한 표현이지 않아? 3번의 별표다 진짜. 산후부를 여러 행에 걸쳐서 배열을 하거나 두 행이나 3행이나 걸쳐서 배열을 하거나 또는 한 행의 산후부로 처리를 하거나 정확한 설명이죠. 산후부를 여러 행에 걸치거나 혹은 한 행에 배열하거나. 와 이렇게 설명해야지. 각 행의 배열 땡. 여러 행에 걸쳐서 배열 이것만으로도 땡. 한 행도 산후부가 있으니까 여러 행에 걸쳤다라는 설명만 있으면 또 땡입니다. 단위화할게요. 산에서 꽃이 피고 지는 향상을 가진 작품으로 존재의 근원적 고독과 더불어서 생명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자연의 순환성과 섭리를 노래하더라. 산에는 꽃이 피네 가을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괜찮나요? 여기에서 다른 필기 없나요? 네, 강조, 강점전체 똑같이 나왔고요. 봄, 여름, 가을 없이가 아니라 또 가을, 봄, 여름 없이라는 거에서 가을, 봄, 여름 없이에다가 위주 주시고 왜 이랬을까? 왜 봄, 여름, 가을 없이가 아니라 왜 가을, 봄, 여름 없이였을까? 그리고 왜 가을을 가을이라고 했을까? 이거 글자를 맞춰서 리듬감 형성인 거야. 시적 간결성 밑줄 끄시고 운율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가을, 봄, 여름 없이. 그리고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에다가 별표 3개 저만치 존재의 근원적 구도. 그리고 저렇게 저것처럼 이라고 하면 꽃이 피어있는 외로운 모습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울고 있는 작은 새 화자의 감정이입에다가 밑줄 끄시고 꽃이 좋아서 산에서 자문하네. 산에 피는 꽃은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졌습니다. 이제는 피네가 지대로 바뀌어져서 동일하게 반복이 되니 형태적 안정감의 순환의 원리. 자 그러면 작품에 사용된 시어의 상징적 의미. 산은 어떻다고? 자연의 세계에다가 밑줄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 꽃은 어떤 존재라고? 혼자 피고 지는 고독한 존재. 고독한 존재에다가 밑줄. 이게 만물이야. 지금 꽃이 대표야. 새는 어떠한 존재다? 고독한 존재에다가 밑줄. 역시 자연의 만물이야. 했으니까 좀 빠르게 지나가네. 넘어가서 이 77페이지 이 얘기를 가보겠습니다. 주원이도 77페이지에 이거 발표 한번 쳐줘. 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 크게 별표하면서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다 크게 별표. 꽃이 피고 지는 모습을 관조적 태도로 바라본다라는 이런 내용상의 화자의 태도의 특징은 어떤 형식으로 결부가 됩니까? 네라는 종결어미의 반복에서의 감정절제요. 그리고 두 번째, 생성과 소멸이라는 대자연의 섭리에서는 뭐가 강조가 되는 겁니까? 일사연에서의 생성과 소멸이요. 괜찮죠? 네. 이거 문제를 풀어봐야죠. 그냥 쌤이 강조하는 건 이제 그만 흥분을 하도록 하고 여러분은 꼭 문제를 좀 풀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78페이지 갈게요. 학습활동 이건 좀 하고 싶어요. 와 1번에 무조건 출제거든요. 1번에는 무조건 출제라고 좀 저르자 무조건 출제. 이 시의 음률을 형성하는 요소로 적절한 거 따지는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 자 1년간 사연의 수미상관도 반복이기 때문에 음률 형성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산에라는 식구의 반복 맞습니까? 네. 종결어미의 가군의 네 반복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산후부 반복 맞습니까? 네 산후부 맞습니다. 그러면 식구에서 조금 더 축소해가지고 신어 반복도 맞습니까? 라고 하면 네 맞습니다. 피네라는 단어라든지 산에라는 단어라든지 반복 맞습니다. 갈봄 여름 없이도 맞습니다. 그러면 시상의 전개 방식은 순환이었고요. 3번으로 가셔서요. 종결어미 반복에다가 밑줄 끄시고 종결어미의 반복은 어떻다고? 맨 마지막 줄 밑줄 쭉 끄면서 갈게. 두 번째 줄에 화자의 정서나 의견이 배제에다가 밑줄. 화자가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상황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듯한 느낌에다가 밑줄 쭉 가보자. 그리고 2번에 이연의 행배열을 다음과 같이 바꾸면 시의 느낌에서 산의 모양 형상화가 깨지는 거야. 산의 거리감. 그리고 얘들아 이 말 표현 너무 좋지 않아? 산에에서 띄어쓰기 했지. 산에에서 엔터키 때렸지. 산해를 한행으로 배열했지. 산해를 한행으로 배열을 해야지 밑줄 껴줘. 산과 산끼리도 거리감인 거야. 밑줄 껴. 산과 산의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해다가 밑줄 그걸 어떻게 했다고? 산에 엔터.
쌤 너무 끼워 맞추기 억간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산에 산과 산끼리도 뭐를 지니고 있다? 거리감이 괜찮죠? 네. 3번으로 갑니다. 이 시의 다양한 해석의 생성과 소멸이고 이 형식상의 특징에다가 자연의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순환적 질서라고 하면 피내와 진해의 차이만 있을 뿐 밑줄 자 피내와 진해의 차이만 있을 뿐 나머지 식구의 동사구조 동일에다가 밑줄 수미상관이야. 그래서 바로 뭐나 순환적 질서에다가 밑줄 끄시고 79페이지 선운사에서 진짜 건강 너무 아름다운 시대 찾을게요. 80페이지 갑니다. 자, 저만치의 의미로 산유화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쌤이 이런 설명들을 좀 하실 것 같거든. PPT 준비하실 거니까. 저만치의 또 다른 해석 갑니다. 저렇게에다가 밑줄 끄시고 저렇게 그리고 80페이지 위에 저렇게 튀어있네 라고 했을 때 저렇게는 뭐다? 생성과 소멸의 시간에다가 밑줄 그리고 저렇게 저만치 나랑 꽃이 저렇게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은데 인간 세계 속에 유한한 존재 꽃 밑줄 유한한 존재 꽃에다가 밑줄 그리고 새한테 감정이입이라고 해서 새한테 감정이입 이걸 좀 읽으려고 하니까 조금 그슷하네요. 갑니다. 산유한의 겉으로 보기에는 자연현상인 것 같지 자연현상에다가 밑줄 그 속에 자연의 성대에 인생이 들어가 있어 피었다 지고 졌다가 다시 피는 꽃을 통해서 비축작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에다가 밑줄 완전 통찰적 시야 저만치 떨어져서 홀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말이야 우리들의 모습인 거지 자연에 대한 동경과 체념으로서 저만치로 드러나는 작품 이 시의 세계는 단순하지 않아 밑줄자 시의 형식에다가 밑줄 끄시고 정말 신경을 많이 썼어 이 시의 형식상의 특징에서 위아래가 대칭이 되니까 대깔꼬마니처럼 그렇게 연달행이 구성이 되어서 옆으로 보면 산의 모양이 형상화되었어 같은 말의 반복에다가 밑줄가 한번 꺼주시고 전통적인 사문보도 한번 밑줄 꺼주시고 옆으로 누였을 때 시의 형태가 뭐가 된다고? 산모양이 되는 것도 시인이 다 지리야 극지의 계산이야 통찰이야 넘어가서 81페이지 없구나 그 다음에 다시 우리 교재로 넘어와서 214페이지 갈 거야 3번에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할지 어쩔지 이건 좀 지켜보도록 할게 3번 수업시간 확인이라고 읽어보시고 수업시간에 확인하면 쌤한테 좀 카톡 좀 주시면 쌤이 조금 더 좋은 프린트를 준비를 하고 싶거든 그래서 해에게서 소년에게 했어요 하고 카톡 좀 부탁해요 알았죠? 그럼 조금 더 좋은 프린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에는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신체시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니까 꼭 기억하면서 신체시는 전통적인 시의 형식의 시조 같은 거에서 자유시로 가는 가독이적 단계야. 그래서 완전히 정형성을 벗어나지는 못했어. 그래서 신체시 밑에다가는 이 말을 하나 적고 갈게. 완전히 정형성을 벗어난 것은 아님이라고 좀 적을까. 자유시 같이 완전히 정형성을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낚시질을 좀 많이 하거든. 완전히 자유시로서의 정형성을 벗어낸 건 아니야. 정형성이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해놓고 수업시간 얘기하면 됐어요 라고 하면 쌤이 프린트 준비해놓을게. 넘어가자. 페이지 215페이지 산유화 산에 있는 꽃, 산에 피는 꽃 피었다가 지고 다시 피는 꽃의 모습에 자 이제 빠르게 밑줄 한번 끄고 가자. 생성소면에다가 밑줄 끄시고 자연의 산리에다가 밑줄 산의 핀 꽃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산에 꽃이 피었네 산유화입니다.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새에 투사했죠. 밑줄입니다. 자신의 마음을 새에 투사에다가 밑줄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살고 있단 말이야. 이 시는 어떤 대상을 예찬하는 그런 시 내용이 아니야. 대상 예찬에다가 X 산마만상이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순리대로 좋아해다가 밑줄 자연적 질서에다가 이 시는 아름다운 우리말에 깃들어 있는 민중적 정서와 미녀적인 리듬감을 통해서 밑줄입니다. 행과 연의 사용에다가 밑줄 이걸 좀 신경 써봐. 행과 연을 어떻게 배열을 했는지 한행의 사무보에서 갑자기 1행당 사무보 한 행의 사무보로 갔다가 또 한 행의 사무보로 갔다가 또 줄어들었다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라고요. 개성적인 배열입니다. 특히 이연에서는 꼭 반드시 한 행마다 이름 보여야 해. 왜? 산과 산끼리도 거리감이 있어. 산에 피는 꽃은 저만 처음 가서 피어있네? 한 행은 또 사무보란 말이야. 이러한 행의 부분에서 산과 산끼리 피어있는 꽃도 이산 저산 피어있는 꽃들이 떨어져 있는 거야. 이산 저산, 이산 동그라미, 저산 동그라미. 이 산과 저산이 떨어져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산엔 띄우고 산엔 띄우고 한 행씩 배열해줘야 돼. 그 장면에 주목하고 있는 화자의 심리 상태를 엿볼 수 있다. 이 시가 창작될 무렵에 대중적 인기를 끌던 민요나 민요시들은 장단을 얹어서 노래를 부르거나 음고유를 사용하여서 낭송하던 관습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
이와 비교할 때 산이와는 있잖아. 이쪽 있자. 근대 자유시의 형식을 성공적으로 시도해다가 밑줄 자유시의 음모율이야. 자유시랑 호흡의 사문고를 기억해보자. 자, 봐봐. 외형률에다가 동그라미 1910년대 이후 우리 시문학에서는 외형률에다가 동그라미 위에다가 뭐라고 적지? 시조. 시조의 외형률을 이제 좀 벗어나기 시작했어. 자유시에 대한 추구는 초기 서양의 근대시를 이끌었던 프랑스 상징주의시를 창조해서 여러 시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에 지금 하는 이야기는 뭐다? 시 배열의 규칙성을 좀 개성적으로 부여를 하면서 재미있는 형태, 재미있는 운율 분석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괜찮으면 228페이지로 갈게요. 겁나 시가 쉽게 쓰여져서 고독하다 고독해. 윤동주 시인의 고뇌는 뭡니까? 인생은 살기가 힘들다는데 시를 짓거리는 거는 내가 너무 쉽게 짓거리고 있다라는 거지. 우리 민족의 현실과 동떨어져서 너무 쉽게 시를 쓰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작품 선정 이유 갑니다.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 일제강점기에다가 계시고 암울한 현실에다가 우리 민족의 현실이 너무 괴로워. 그 속에서 살아가는 지식인의 고뇌와 자아성찰, 고뇌 동그라미, 자아성찰 동그라미. 이 작품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어두운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시고요. 어두운 시대 상황에다가 민족이 있고 1930년이라면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지. 그 안에 청년 지식인 24년을 살아간 청년 지식인 윤동주, 청년 지식인에다가 밑줄 한번 넣어주시고 그 시인이 느꼈던 아픔과 고뇌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미안해. 갈래는 자유시자 서정시, 성격은 어때? 반성적에다가 밑줄 끄시고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데 시를 너무 쉽게 쓰고 있는 자신이 또 창식에 명한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 반성적. 하지만 민족이 어두워가는 이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저항할 것이다. 저항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보며 새로운 아침을 기다리자. 의지적이다. 그래서 새로운 아침의 광복을 기다리고 있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입니다. 미래지향적이다. 밑줄. 시가 너무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부끄러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어두운 시대 현실을 살아가는 시인의 고뇌와 자아성찰입니다. 와, 특징이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두 자아의 대립과 갈등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두 자아를 찾아야 돼. 두 자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너무 중요한 키워드 나오네. 그 갈등이 이제 어떻게 될 거야? 화해할 거야. 악수. 화해라는 동그라미. 그래서 대립과 갈등에서 어떻게 화해하는지를 쫓아가보자. 두 번째 특징, 명암의 대비. 밝음과 어둠의 동그라미 치시고 이미지 대비의 밑줄. 그 어둠을 내놓을 겁니다. 아침이 밝아올 거예요. 등불을 밝히세요. 현실 극복 의지에다가 밑줄. 그리고 있잖아. 1년의 식구가 8년에서 변주가 돼. 수미상관인가요? 라고 하면 부정하진 않을게요. 쌤이 수미상관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좀 변주가 이루어지는 1년의 식구를 8년에서 순서를 바꿔 반복에다가 밑줄. 변주적 수미상관이죠. 변주를 한 수미상관을 통해 화자가 오라 현실을 재인식을 해. 화자가 현실 제약인에다가 밑줄 확 태도를 바뀌어. 8년부터 해서 화자가 확 태도를 바꿔. 그러니까 얘들아, 왜 우리 남신의 주인공 박시공방에서는 화자가 인식과 태도를 확 바꿔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확 바꿈을 표현을 해줬지? 확 바뀌는 화자의 인식과 태도가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지? 그러나 접속부사 그러나를 통해서 화자가 상승의 이미지로 높은 천장을 바라보면서 뭔가 달라지는 태도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이 시에서는 널 통해 8년에 1년의 반복과 변주를 통해서 화자의 재인식인 거야. 화자가 이제 다시 생각한다는 걸 티를 내줘. 감상열기 들어갈게. 쉽게 씌워지는 시는 일제강점기 암울한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들여다본다. 어두운 시대 현실 속에서 화자의 심리와 태도에 주목해서 작품 감상해볼게요. 본문 내용 들어갑니다. 출제 거리가 느긋하다. 이것까지 하고 좀 그리고 인문 5만 하고 지도라고 되게 OX 퀴즈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능 주도권 열심히 풀어주고 OX 퀴즈. 그러니까 OX 퀴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이 너무 치열하게, 너무 유치하게 바꿨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바꾼 내용이 진짜 핵심의 내용인데 그 바꾼 내용을 맞는 내용으로 바꿔서 여러분 지문을 이해한다면 그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마음으로 OX 퀴즈 열심히 할게요. 229페이지 갑니다. 창밖에 밤비가 쏟아버리고 있어. 밤비에다가 밑줄 끄시고 밤에 비 오면 여러분 감성 터지잖아요. 암울한 현실에다가 밑줄 끄시고 시간적 배경은 뭐야? 어둠의 밤이야. 시간적 배경 밤 밑에다가 어둠, 명암의 대비가 명확하니까
화자가 처한 시대의 현실의 암울함을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밤이라는 시간을 설정을 한 거야. 시간적인 배경 밤은 뭐가? 암울해. 속살거리고 있습니다. 밤비가 내리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다? 속살거리다. 의인범이네라고 하면 뭐 부정은 안 할게. 속살거려서 육척방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드러났어.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배경 제시로 시상을 열었다. 시상을 전개. 끄덕끄덕. 육척방에다가 밑줄 그리고 타양이야. 왜? 일본식 다나미 방이니까 화자는 고향이 아닌 곳에 있단 말이야. 육척방은 남의 나라라는 거에서 남이잖아. 남의 나라로 감점 하나 찍어주시고 구속하는 시대적 상황 육척방이라는 남의 나라의 억눌림, 암담한 그런 공간에서 시적하자는 지금 시를 한번 써보겠네. 성찰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된다? 육척방에서. 시인이란 자신의 소명이지. 시인이란 밑에 나오는 소명이라고 적다. 소명. 화자는 글을 써야 되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슬픈 천명인지를 알지만 슬픈 천명에다가 밑줄 그시고 내 소명이 이거 완전 백석의 인식 아니야? 라이나 마리아 릴케 흰바람 별이 있어 예전에 윤동주랑 백석의 시인이 두 영혼이 너무 닮았다. 그 두 사람이 생각하는 건 뭐야? 시인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되게 슬프게 태어난 존재래. 자신의 목소리를 내야 하는 운명을 타고 태어난 시인으로서 하늘의 천명을 받았기에 한 줄 시를 적어봅니다. 오늘 펜대를 잡았어요. 1, 2안에서 암울한 현실을 살고 있는 시작하자 육척방 남의 나라에서 시를 써봅니다.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봉투에다가 하트 표시.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받아서 대학 노트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늙은 교수의 강의에다 가로를 묶으시고 플러스의 강의 마이너스의 강의 연륜과 노하우가 그득한 강의가 아니라 쌤은 늙은 선생님의 강의가 너무 힘들었는데 늙은 교수의 강의 마이너스 하시고 뭐다? 현실과 동떨어진 지식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사례에다가 밑줄 낡은 지식이라고 적어볼까? 낡은 지식. 낡은 지식으로 우리 민족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시작하자 윤동주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뭐 하고 있다고요? 낡은 지식을 학습하면서 민족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거야.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 간다의 위에다가 동그라미. 한다. 이거 뭐지? 현재 시제지. 현재 시제 선언함의 니은을 통해서 화자가 지금 현실을 보여주는 거야. 지금의 나의 모습인가? 지금 윤동주의 모습,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아니라 간다. 생각해보면 어릴 때 동무들 하나 둘 줄 다 잃어버리고에다가 밑줄 그시고 친구를 다 잃어버린 상실감. 나는. 와 이거 표시 진짜 잘해야 되거든. 나가 플러스에 난지 마이너스에 난지 시험에 나옵니다. 맞춰주세요. 알았죠? 왜? 뭐 보는 빨리. 나는 이거 터트하는 거 아니지? 나는 무엇을 봐라. 나에다 동그라미 플러스 마이너스. 진짜 왜? 홀로 침전하고 있는 나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고 있지? 나는 다만 뭐를 원해? 나 홀로 이렇게 침전하는 거야. 침전에다가 밑줄 하강적 이미지지. 까라라는 무거운 이미지를 통해서 무기력에다가 밑줄 팔다리 다 잘린 것만 같은 하자의 자신의 모습보다 현실 안주인 거야. 나는 무엇을 원해서 지금 침전하고 있어? 라는 거에서 현실 안주인 거야. 안주를 해버리는 하자야. 그런 3년부터 6년까지가 바로 뭐다? 회의감이 뭐지? 회의감. 의심을 품어보는 거. 나 지금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는 거 이거 과연 옳은 걸까? 회의감에다가 밑줄 어렸을 때 동물들 하나도 지금 다 잃어버리고 나 왜 이렇게 지금 홀로 침전하는 것인지 상실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인생이 살기가 겁나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야. 부끄러운 일에다가 밑줄. 이런 게 시어가 통해 시어를 통해 하자 정서 직접 제시야. 화자 정서 직접적으로 지가 시를 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바로 대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부끄럽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게 정서가 막 뚝뚝 떨어지는 시인 겁니다. 암울한 현실에 지금 너무 무의미하게 살아가거든. 너무 무가치하게 잉여적으로 살아가거든. 그것에 대해서 시적하자는 뭐를 느낀다? 부끄러운 거야. 시가 너무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러운 거야. 여기까지 1년부터 7년까지 하자의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화자의 나의 모습을 뭐라고 하자? 현실적 자아라고 하자. 윤동주 시인의 삶의 이야기 안 읽어볼 수가 없습니다. 간도 출신, 연희 전문학교, 연세대, 일본에서 유학하던 중에 일부 경찰한테 검거되는 바람에 1945년에 옥상, 자신의 성찰하는 태도를 보여줬던 많은 작품들, 그래서 하늘과 바람과 별가시는 유고 시집으로 출판이 됩니다. 240페이지 계속 갈게요. 8년에다가 별표색에 수비상관이라고 하는 맞아. 1년에 관공과 변주라고 적을게.
1년의 반복과 변주로 화자가 제인식으로서의 달라진 태도가 드러납니다. 육첩받는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원래는 뭐였지?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육첩받는 남의 나라였었잖아. 그 1년의 시행을 뒤집어서 제인식을 얘기하고 싶은 거야. 확 달라진 내가 되었습니다. 등불을 밝혀 등불에다가 플러스 어둠을 내몰자 어둠에다가 마이너스 시대처럼 올 아침 가로로 묶어서 플러스 그걸 기다리고 있는 최후의 나에다가 별표 3개 이때 나는 플러스에나 마이너스에나 이상적 자아가 되는 거야. 이상적 자아의 시대처럼 올 아침 광복을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는 나입니다. 이때 나는 반성과 성찰이 이루어진 나거든요. 자기 성찰에다가 밑줄 성숙한 나가 이루어진 겁니다. 성숙한 내면적 자아에다가 밑줄 마지막 10년이 막 빵빵빵 터져야 된다.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자. 얘들아, 먼저 화해를 신청하는 거는 좀 더 성숙한 자아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아? 좀 쭈구리한테 먼저 용기 있게 손을 내밀 수 있는 존재 나라고 하면 앞에 있는 나에다가 플러스 이상적인 자아 나가 머더나한테 현실에 무기력한 나에게 손을 내밀어 눈물과 미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가로 묶어서 별표 3개 이 악수가 바로 뭐다? 화해와 화합입니다. 괴리된 자아의 화해와 화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핵심에서 이미지의 어둠의 밤비 그리고 어둠의 이미지 밤입니다. 밝음의 이미지는 등불을 밝혀 어둠을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 아니겠어요? 화제의 내적 갈등 뭘까? 왜 내가 창시개명 하면서까지 일본에서 이런 대학생활을 해야 되는 걸까? 현타 터지는 거야. 회의가 오는 거야. 어두운 시대 한 시대다가 이제 너무 팔다리 잘린 것 같이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잖아.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는 거 이건 과연 옳은 것일까? 라는 그 회의감 그리고 친구들을 상실한 아픔 내면적인 자아에서는 뭐가 끌어옵니까? 극복 의지 밑줄 긋자 극복 의지 그래서 그 중에 타협점을 찾는 거예요. 악수를 통한 두 자아의 화해로 시인으로서 고뇌를 해소를 하고 현실을 극복하자. 현실 극복에다가 밑줄 자기 문자야기 이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어디지? 육척방. 그건 암담하고 억눌린 하자의 현실이 밑줄이자. 억눌리고 암담한 공간에다가 밑줄.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지? 극복 의지도 담겨져. 성찰의 공간에다가 밑줄. 엑기스만 할게. 이 작품에서 마지막 키워드는 뭐다? 악수야. 악수에서는 화해 화합에다가 밑줄 그시고 괴리된 두 자아가 화해와 화합을 합니다. 이 작품의 화자는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회의감과 상실감을 느낀다. 회의감이 줄, 상실감에다가 밑줄. 근데 축구가 진짜 오전이라서 정말 다행이다 맞지? 집 가고 있는 그럼 축구 보고 있는 이번 주는 못 가겠네. 축구 경기 다 보고 재밌겠어. 4번 갑니다. 나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침전 하강적 이미지에다가 밑줄, 무기력에다가 밑줄. 1년과 8년의 반복은 시공간 변화에다가 X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인식의 변화라고 하자. 인식과 태도의 변화라고 적자. 1년과 8년의 반복은 하자의 인식과 태도의 변화입니다. 인식과 태도의 변화. 우리 아이들 다 오고 있어요. 좀 더 했네요. 231페이지 갑니다. 이렇게 나중에 해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알죠? 3단원 추가 문제 아직까지 안 받아간 사람 없죠? 3단원 추가 문제 한 번 나갔으니까 아직까지 한 번 나갔으니까 3단원 추가 문제 진짜 필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데 못 본 사람 한번 보주세요. 자, 쉽게 쓰여진 시에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인식해라. 무기력하다. 3부터 6년까지는 회의감과 상실감, 7년에서 대놓고 얘기하지.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럽다고. 7년에 부끄러움에라는 줄. 8, 9, 10에서는 뭐다? 육척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어둠을 내몰자. 뭐를 밝혀? 등불을 밝혀서.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내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최초의 악수를 한다. 2번으로 갈게요. 윤동주는 일제강점기 엄중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가족들이 자신에게 큰 기대를 하는 현실에 마주하여서 고뇌하는 삶을 살았다. 고뇌하는 삶에 나갈 줄 아버지의 권유로 일본에서 유학생활을 하면서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시대적 아픔을 느꼈고 주어진 현실을 주체적으로 헤쳐나가기에는 내적으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자신을 부끄러워했어. 그의 작품에는 이러한 고뇌가 담겨져 민족이 처한 현실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내면도 드러나 있어. 화자의 상황은 어디다? 밤, 육척방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 보내주신 학비 봉투 받아서 노트를 띄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이 부끄러운 이유는 뭘 때문이죠? 무기력한 화자의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일제강점기 유학생활이 부끄럽습니다. 다음 구절의 의미를 생각하세요. 내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서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요.
제시된 구절에서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인 자아가 괴리를 이루었는데 두 자아가 화해를 했다는 것은 마지막 줄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인으로서의 고뇌를 해소해 나가는 줄, 현실 극복을 의지해 나가는 줄. 시인으로서의 고뇌 그리고 현실 극복의 의지. 231페이지는 외국 작품이라서 아예 안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3번에 나가는 X 233페이지까지. 쉽게 시어지시 윤동주의 유고작품으로 유고작품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유학하면서 겪은 일상의 일들을 암울한 현실에 대한 인식 그리고 청년 지식인으로서의 자신에 대한 성찰을 담으시다. 1년에서 화자가 머무는 공간인 육척방은 화자에게 남의 나라인 동시에 이거 한번 밑줄 끌까? 남의 나라에다가 밑줄 뭐라고 적어야 될지 억눌린 억압이라고 적어요. 그냥 억압 억눌림의 억압입니다. 억압 성찰의 공간도 밑줄 육척방에서 지금 화자가 뭐하고 있다고? 성찰하는 거야. 그곳에서 화자 홀로 객지에 나와서 외로운 처지죠. 외로운 처지에다가 밑줄 이연에서 화자는 시인이 슬픈 천명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를 적어보겠다라고 얘기해. 3에서 6년까지 화자는 자신의 일상을 돌아보면서 밑줄 거죠. 회의감에다가 밑줄 상실감에다가 밑줄 친구 잃었지? 나 지금 늙은 교수의 강의 듣고 있지? 그래서 인생을 살기가 어려운데 나는 시를 끄적거리는 내 인생이 부끄럽다라고 얘기해. 부끄러워한다에다가 밑줄. 그래서 1년과 8년의 반복 변주를 통해서 말이야. 하자의 제대로 인식 변화를 보여주며 구연에서는 하자를 뭐를 보여준다. 또 다른 자아에다가 밑줄. 등포를 밝혀서 어둠을 내보는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의 자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10년에서는요.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와 반성적으로 응시하는 또 다른 자아가 악수로서 화해를 해요. 화해에다가 밑줄 끄시고 분열된 자아의 화해, 시인으로서의 고뇌를 해소하는 문학적 해결 방안이었겠죠. 시 속의 자아의 두 모습은 이후 윤동주 시인뿐만 아니라 이상 시인의 작품에서도 좀 잘 드러납니다. 쌤 그냥 빨리 읽을게요. 종종 모습이 두 자아가 드러나는데 시인의 목소리는 화자를 통해 이 둘 중 한 편에 서서 둘을 비교를 합니다. 이 둘 중에서 절대적으로 이상적인 자아도 없고 절대적인 부정적인 자아도 없지. 그 둘은 하나의 자아이기 때문에 우리의 두 가지의 모습이기 때문이야. 쉽게 씌어진 시에서도 있잖아. 나는 하자가 창밖을 보았을 때 그곳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일 거야. 이국에서 유학생활 하던 중 갈등했던 자신의 서론하는 방향일 것이고 최초의 악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최초의 악수는 내적 갈등에서 벗어난다라는 이야기야. 내적 갈등에서 벗어남. 괜찮니? 오케이. 이거 딱 하고 헤어지면 안 되겠나? 인구도 나를 위해서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어. 왜냐? 쌤이 한번 해야지 OX 퀴즈가 좀 질이 달라지는 거야. 한번 안 하고 OX 퀴즈 하려고 한번 좀 표정이 좀 안 좋았는데 질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래서 같이 하는 쌤이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많이 해볼게요. 3반 놓거든요. 내실 것 같아요. 천성희 쌤은 힌트 무조건 나올 것 같고 힌트에서 정확성 저도 인증성 지구 이거 그거 따지는 거예요. 힌트 무조건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거 나올 것 같고 그래프 흡기 호흡의 과정 그거 좀 나올 것 같아요. 힌트랑 흡기 호기 호흡의 과정 나올 것 같습니다. 없나요? 이거 뭐가? 네. 여러분 모두가 없을 것 같기도 하다. 이거 책 만들어줄게. 그럼 잠깐만 쉴까? 오늘은 한 장짜리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쌤이 안 만들었네 생각해보니까 문제를 넣어줄게. 있지? 맞지? 책에 들어가 있지? 얘들아 인문 5번 들어가 있다. 책에 있다. 있다. 없는 사람 한 들어와봐. 지금 책 안 들고 온 사람. 얘는 잘 들고 다니네. 멋있네. 자, 시작할게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3단 문법이란 두 개의 전제에다가 밑줄, 대전의 전제랑 하나의 결론의 밑줄. 그래서 세 개 단위의 명제, 세 개 단위 명제에다가 밑줄이 있고, 전제가 모두 참일 때 거짓인 결론도 도출될 수 없는 거짓인 결론은 도출될 수 없습니다. 그런 추론 형식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 타당하다라고 해.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참, 거짓이 도출될 수 없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타당하다. 논리학에 있어서의 그 타당성이지. 타당성 체크 한번 할게. 요거는 시험에서 선택을 바꿀 수 있겠지. 추론 절차의 올바름의 밑줄 한번 꺼주시고 진짜 실제의 명제의 참과 거짓과는 관계가 없는 추론 절차만 올바르면 된다는 거야. 올바르기만 하면 타당하다. 전통 논리학에서는 3단 논법을 이루는 세 명제들의 성질과 관계를 분석하여 타당한 추례의 형식을 체계화하였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3단 논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정의에서 시작해서 타당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까지. 그러면 첫 번째 문단은 실전 메모도 보고 갈까? 논리학에서 타당성이란 추론 절차의 올바름, 명제의 참거짓과는 관련이 없음. 두 번째 문단, 3단 논법의 타당성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볼까? 그걸 결정하는 요소가 주연이라는 요소가 있어. 하나야, 요소들 중에서 하나야. 주연은 명제에서 주어의 개념이나 순어의 개념이 그 대상의 전부를 지칭하는지 아니면 아니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야. 명제 안에서 어떤 개념이 그 대상 전부를 지칭을 할 때, 전칭, 그럴 때 우리는 주연되었다라고 하고 그 대상의 일부분만을 지칭을 한다라고 하면 부주연되었다라고 합니다. 3단 논법의 예를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남학생들은 축구팬이야. 모든 남학생은 축구팬. 이랬을 때 남학생이라는 개념, 외개념으로 등장을 할 거고요. 축구팬은 대개념. 이 학교 학생은 소개념. 이게 무엇인지 한번 내려가보자. 3단 논법의 세 명제는 세 개의 위쪽이자 세 개념의 관계에다가 위에 3단 논법에는 남학생들, 축구팬, 이 학교 학생들이라는 세 개의 개념이 등장을 했어. 세 개념이야. 이 중 결론의 주어의 개념인 이 학교의 학생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다? 소개념이라고 부를 거야. 소개념 안에 들어있는 전제는 소전제야. 결론의 순어 개념은 뭐라고 할 거야? 축구팬 대개념이야. 대개념이 들어있는 전제는 대전제야. 그리고 또 두 전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소개념과 대개념의 매개역하라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거 뭐다? 남학생들. 이거는 매개념이야. 여기서 대전제의 남학생들은 이 세상의 모든 남학생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남학생들은 이 세상의 모든 남학생들을 지칭함으로 뭐가 됐다? 주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상 전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남학생들은 이 세상의 모든 남학생들을 지칭하기 때문에 주연되었다. 그런데 소전제의 남학생들은 이 세상의 모든 남학생들 중에서도 이 학교의 학생들의 남학생만 지칭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다? 대상의 일부만을 지칭했으니 부주연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위 3단 논법에서 매개념인 남학생들은 대전제에서 주연이 되고 소전제에서는 부주연이 되는 거야. 매개념 하나가 대전제에서는 주연, 소전제에서는 부주연이야. 그럼 옆으로 좀 정리하러 가볼까? 실전 메모 두 번째. 주연과 부주연의 개념 다시 한번 짚어봐봐. 어떤 개념이 대상 전부를 가리킨다? 주연. 어떤 개념이 대상 일부를 가리킨다? 부주연. 그럼 소개념, 대개념, 매개념에서 결론의 주어 개념은 소개념, 결론의 순어 개념은 대개념. 소전제와 대전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매개 역할은 뭐다? 매개념. 소전제와 대전제는 뭐다? 소개념이 들어있는 전제는 소전제, 대개념이 들어있는 전제는 대전제. 계속 내려갈까요? 그러면 네 번째입니다. 주연과 관련하여서 3단 논법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한 가지의 법칙. 타당한 3단 논법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하지. 매개념이 적어도 한 번은 주연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대전제에서든 소전제에서든 한 번은 주연이 되어야 된다. 매개념은 대전제와 소전제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여도 각각에서 부주연이 되었을 때 지칭하는 범위가 서로 달라질 수가 있어. 부주연이 되면 지칭의 범위가 달라지는 거야. 즉 두 전제에서 각각 대상이 서로 다른 부분을 지칭하고 있다면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될 수가 없어.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개념 중에서 하나가 뭐가 주연이 되어야 되는 거야. 즉 두 전제에서 각각 대상이 서로 다른 부분 지칭, 결론이 타당하게 도출될 수 없기에 이 경우에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시 살피기 전에 우리 3단 논법의 타당성을 판단할 때 매개념은 적어도 한 번은 대전제든 소전제든 어떻게 돼줘야 된다고? 주연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겨난다? 매개념 부주연의 오류가 생깁니다. 자, 5문단에서 예시로 한번 살펴볼게요. 어떤 남학생은 축구팬이야. 어떤 남학생들이 축구의 팬입니다. 그러면 소전제에서는 모든 이 학교의 학생들은 남학교 내 남학생들이 되는지, 자 그럼 매개념이 어떤 남학생들이 될 것이고 전체 남학생들의 일부를 지칭하는 부주연, 그리고 모든 이 학교의 학생들이 남학생들이다라고 하면 이 학교의 학생들이 남학생들만을 나타내는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역시 부주연이 되겠구나. 모든 이 학교의 학생들에서 남학생들이니까. 네. 그러므로 모든 이 학교의 학생들은 축구팬이다. 어떤 에서 이 3단 논법에서 두 전제에 공통적으로 등장한 매개념이 남학생들이었어. 남학생들. 그런데 대전제의 남학생들은 어떤 남학생들이었고 전체 남학생들의 일부이기 때문에 주연이었단 말이야. 소전제의 남학생들 역시 이 학교의 학생들이 남학생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남학생들의 일부만을 지칭하고 있다. 즉
매개념 두 전체 둘 다 부주연이 돼버렸어. 그러면 따라서 모든 이 학교의 학생들은 축구팬이다라는 결론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어떤 학생들은 어떤 남학생들이 축구팬이었잖아. 결론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분명히 드러나. 어떤 남학생과 이 학교의 남학생들은 서로 다른 범주이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은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것이다. 문제 풀어보시면 3번 문제 별표 하나 치시고 다른 예시 가지고 선생님 물어보실 수 있으니까 3번 문제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3번만 잘 이해하시면 이 질문은 괜춘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지금 나간 거에서 이제 인문 5분을 하면 될 것 같고 많이 해놨거든, 엑스. 근데 그게 너무 궁금하다. 과학 어디까지 나가셨어? 그리고 인문으로 이제 치고 가는 거야. 응? 너 어디까지 했는데 인문? 인문은 2까지 했는데 3단원법의 다단성까지 했고 7까지 지금 이거에서 7 이게 5번이고 이거 6번, 7번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아주 고급적으로만 열심히 만들어볼게. 아리스토텔레스의 행복 가지고 이거 진짜 과학을 끝까지 다 하셨어. 네. 수적의 형성과 성장에 미치는 여기까지 믿을 수 없구나. 오늘 고작 인체 호흡 가정 같은 거 있는데 이만큼을 더 해야 되는 거야. 네 상황으로 반을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시고. 오케이. 그러면 장세현 쌤은 지금 해생제동장체에서 기술 멈춘 거 맞아? 더 나가신 거 있어 혹시? 전기자동차 해생제동장체. 손해배상제도, 형사제도랑 민사 거기까지 했어. 그럼 장세현 쌤은 왜 이렇게 힘들어? 그 장선생은 하루에 하루밖에 안 하는 1, 2, 3, 4, 5밖에 안 했는데 5쯤 됐는데 지금. 천선이 쓰는데 하루에 두개나 오케이 1, 2, 3. 이거 해야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 우리 학생들 이럴 때 한 개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3단 논증의 추론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은 일단 이거는 쌤이 알아서 할게. 사회 하나. 오케이.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나가고 문제 추리하도록 할게요. 각자 문제 풀 것들 푸시고